임차인분들 특히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는 새로운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들어. 네. 뭔가 좀 불안해.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관련한 쟁점에 관한 법률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엔터 부동산의 엄청난 자랑이신 정말 핸섬 가이 이동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동준입니다. 유람은 젊고 능력 있는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하는 종합 법률 그룹으로 세무, 노무, 그리고 법률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유람 유람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드린 말씀대로 오늘 매매계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임대인 지위 승계와 이의제기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98년도에 나온 판례이고요. 조금 오래됐지만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법리를 가지고 있는 판례입니다. 네. 98마 100 결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주택이든 상가든 어떤 그 임차물이 있을 때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하는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을 제외하고 그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 간의 그런 의사 결정만으로 그 지위 승계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임차인이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네. 네.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제. A라는 회사가 93년도 7월 15일에 B라는 회사랑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93년 12월 17일부터 98년 12월 16일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고 대신에 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 잘 지내다가 주식회사 B가 96년도 5월 8일에 대충 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C라는 개인한테 이 건물을 매도를 하기로 하고 그 96년 5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인 지위도 승계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근데 A 회사가 그 다음 달인 6월 24일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B라는 회사한테 가서 아니 내가 너랑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왜 등장하냐, 이건 계약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도 네가 내놔라 라고 하면서 B한테 말을 한 거죠. 현재 소유자인 C한테 말한 게 아니고 B랑 C 너네 둘 사이에서 쿵짝쿵짝해서 나의 의견도 안 묻고 임대인 지위가 넘어갔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군지에 의해서 이행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공간을 그냥 내줄 뿐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오히려 임차인한테 더 유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새로운 소유자가 돈이 더 많다거나 하면은 보증금 반환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일단 그 임대인이랑 신소유자, 그 매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만 이거를 임차인한테 강요하기는 좀 어렵다. 일단 공평의 원칙을 한 가지 근거로 들고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들어서 이게 임대인 사이의 지위가 비록 임차인을 배제하고도 승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 제기를 통해서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하거나 아니면 임대인과의 그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임차인은 이의 제기를 해서 나는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나온 판례이긴 하지만 일반 주택이라든지 네. 일반 상가 임대나 임차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네.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네. 여러분 임차인분들 특히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는 새로운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들어. 네. 뭔가 좀 불안해.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전 임대인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판례에서 또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점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라는 개인한테 이 건물을 B라는 회사가 넘긴 시점이 96년 5월 14일이었어요. 5월 14일. 네. 근데 A라는 회사가 이의 제기를 한 거는 96년 6월 24일이거든요. 그럼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더 지났네요. 네. 네네. 이제 그 기간을 얼마나 뭐 빠르게 혹은 얼마나 충분히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된 바는 없는데 네네. 그리고 이 사안에서도 A라는 회사가 실제로 그 소유권 이전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의 제기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일단 한 가지 봐줄만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네. 이 매도인, 건물의 매도인과 건물의 매수인에게도 좀 어떤 시사하는 점이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네. 보증금 반환 의무도 같이 승계가 되고 대신 그렇죠. 대금에서 그걸 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다 계획을 짜놨는데 갑자기 한 명이 나는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나가겠다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해버리면 그 처음에 매매 계약상에서 그 대금에서 깠던 부분도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죠. 임대인 원소유자 입장에서도 그 보증금 상당액을 자기가 결국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주택의 뭐 임대차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상가 건물의 매매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뭐 명확하게 제시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판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지위 및 구분 점포 특정에 관한 판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법을 공부하신 뭐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지나가다가 봤을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는데 네. 일반인 분들의 상식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매도인이 자기 물건이 아닌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라는 건데 공부했을 때 기억나요. 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가 이제 답이죠. 네. 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이 일단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에 네. 대해서 법원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공간이 물론 그 저기 현황도에 들어가 있는 거랑 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 현황도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실제 현황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논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궁금하네요, 이것도.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합 건축물 내에 있는 한 점포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네. 근데 그 집합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림과 현황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매수인은 내가 이 매도인인 이 점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서 샀으니까 네네. 이 점포에 상당하는 부분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막상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실제 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소유의 지분이 그만큼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 실제 이용 현황이랑 상관없이 집합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따라서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이 된다.
그리고 그 확정된 내용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야기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동의 상가 집합 건물의 점포들이 구분 소유 등기가 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이게 집합 건축물 대장 등 공부사항의 호수 구조, 위치, 면적 이런 거랑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복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얽혀 있다는 등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비록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 등에 따라서 특정이 된다고 해야 되지만 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제 현황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공부상 뭐 도면이라든지 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지만 네. 정말 이걸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솔직히 기둥도 함부로 이렇게 뜯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 옆으로 가, 그리고 너 일로 당겨, 나 뒤로 가 이런 걸 여러 점포들이랑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의.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네. 실제 현황대로 인정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고 막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본 적이 있고 실제로 공익중개사 공부할 때도 이런 판례 공부할 때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예. 공부한 지 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 사례를 가지고 오늘 알아봤는데 매매계약에 관한 또 다른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열심히 주제를 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이동준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